여기 한국인들의 자랑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직접 아시아를 돌아다니기로 한 미국 관광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야말로 진짜 대국이고 한국은 그저 흉흉내만 낸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런데 베이징에서 5일, 서울에서 2주를 보낸 후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가 두 나라에서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제 이름은 스티븐 백스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문화 관광 패턴과 그것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죠. 글로벌 관광위원회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비교여행 내러티브 바이럴 현상을 조사해달라고 연락해왔을 때 저는 이 임무가 문화적 충격과 적응에 대한 제 모든 이해를 시험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영상은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고 아시아 전역의 여행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죠. 저의 교차문화 심리학과 관광경제학 전문 지식이 이 특정 내러티브가 왜 전 세계 관객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공명했는지 해독하는데 이상적인 자격을 갖추게 했어요. 목요일 아침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CJ와 스콧, 이 대규모 문화적 대화를 촉발시킨 호주 커플이 밟았던 정확한 경로를 따라가는 거였죠. 스모그가 즉시 저를 덮쳤어요. 단순히 시각적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숨결마다 침입해오는 물리적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수년간 대기질 보고서를 연구해왔지만 이 영원한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실제 현실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군요. 거리는 그 자체로 혼돈을 선사했습니다. 노점상들, 보행자들, 차량들이 완전히 무법적으로 보이면서도 어떻게든 작동하는 무질서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그 커플이 기록했던 공공장소에서의 침뱉기와 무심한 쓰레기 투기를 목격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은밀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회 구조 내에서 완전히 정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첫날, 저는 그들이 묵었던 것과 똑같은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려는 제 시도에 무관심했죠. 제스처와 번역 앱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회색 안개에 쌓여 있었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건물들조차 유령처럼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녁에는 현지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메뉴에는 영어가 없었고 웨이터는 제가 주문하려고 애쓰는 동안 명백히 짜증을 냈죠. 다른 손님들이 크게 대화를 나누고 뼈를 바닥에 뱉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맛있었지만 주변 환경이 식사를 즐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CJ와 스콧이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체계적으로 방문했어요. 만리장성은 웅장했지만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쳐내며 사진 명소를 차지하려 했죠. 자금성은 인상적이었지만 길을 찾는 것은 악몽이었습니다. 표지판은 불명확했고 직원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였죠.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 들어왔어요. 내리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 끼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죠. 누군가 제 발을 밟았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이징의 회색 구름 아래를 떠났을 때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죠. 한국이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그 바이럴 영상이 과장한 건 아닐까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차이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어요. 창문 밖을 보니 푸른 하늘이 보였죠. 실제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5일 만에 처음 보는 거였어요. 공항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조직적이었죠.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미소를 지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한 직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죠. 입국 심사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1시간이 걸렸던 과정이 여기서는 15분 만에 끝났어요. 제 짐도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탔습니다.
기차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깨끗했으며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간 후에 탑승했죠. 기차 안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죠. 네온 사인들이 한글과 영어로 가게 이름을 알렸어요. 보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었습니다. 아무도 침을 뱉지 않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환영합니다, 백스님. 여행은 어떠셨나요? 그녀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방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방은 완벽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편안했죠.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산이 보였어요. 실제로 선명하게 보이는 산이었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5일간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J와 스콧의 영상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들은 오히려 절제했던 것 같았죠. 중국과 한국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조직, 공공인프라, 시민의식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저는 다음 2주 동안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CJ와 스콧이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가보고 현지인들을 인터뷰하고 이 놀라운 대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거라는 것을요. 베이징에서 서울로의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 사이의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었죠.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문화 감수성 교육도 받았죠. 현지 적응 매뉴얼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준비도 내 눈앞의 광경을 대비시켜주지 못했답니다. 채소 코너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가위로 잘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내 앞에서요.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몸통이 여전히 꿈틀거렸어요. 전문가적 객관성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했죠. 그냥 다른 문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음식 취향이나 조리 방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중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였어요. 정육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죠. 벌레들이 노출된 고기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파리가 아니었어요. 더 큰 벌레들이었죠. 검은색이었고 느릿느릿 움직였답니다. 내가 연구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라면 이런 가게는 즉시 폐쇄될 거예요. 보건당국이 바로 달려올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골랐어요. 한 아주머니가 벌레가 기어다니는 돼지고기 덩어리를 집어들었죠. 살짝 털어내더니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체념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다른 위생 기준을 가진 걸까요? 알 수 없었답니다. 나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 식당 말이에요. 적어도 조금은 나을 거라고 기대했답니다. 첫 번째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은 깨끗해 보였죠. 웨이터들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어요. 메뉴판도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답니다. 좋은 신호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닭담한 것처럼요. 젓가락을 봤죠. 나무결을 따라 검은 얼룩이 있었답니다. 새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씻어서 다시 쓰는 건데 제대로 씻기지 않은 채로요. 음식 맛을 봤어요. 이상했죠. 전 세계 어디서나 중국 음식점을 봤었거든요.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서울에서도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국 본토에서 먹는 음식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맛의 원리 자체가 다른 것 같았어요. 내가 알던 중국 음식은 해외용으로 변형된 것이었구나 깨달았죠.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진 거예요.
실제 중국인들이 먹는 맛은 내 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두 번째 호텔을 찾아갔어요. 더 비싼 곳이었죠.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위생은 조금 나았어요. 그래도 서양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음식 맛은 여전히 낯설었답니다. 고급스러운 재료를 쓴 건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맛의 방향성이 내가 익숙한 것과 완전히 달랐죠. 매키니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먹어도 될까? 저건 괜찮을까? 끊임없이 판단해야 했죠.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었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게 시각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알게 되었어요. 행동의 차이만도 아니었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 미각까지 포함하는 거였답니다. 어림식은 아예 시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노점에서 음식 만드는 걸 봤거든요. 바닥에 재료가 놓여 있었죠.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고요. 먼지가 날리는 대로 그냥 조리했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제 서양 여행자들이 왜 중국 음식으로 고생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중국 음식점들과 실제 중국의 음식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해외 중국 음식점들은 현지화된 버전이었죠. 위생 기준도 현지 기준을 따르고 맛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조정된 거였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짜 중국이었어요. 아무것도 조정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현실이었죠. 위생도 그들의 기준이었고 맛도 순전히 중국식이었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손가방을 뒤졌어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초콜릿 바가 잊었죠? 그걸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가이드북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였습니다. 중국 음식 맛있어요. 그렇게만 쓰여 있었죠. 현지 음식을 꼭 맛보세요. 권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위생 상태는? 실제 맛의 차이는?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나갈 생각이 없었죠. 내일은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릴까요? 이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시작했답니다. 완벽한 폭풍이었어요. 의심스러운 위생과 입에 맞지 않는 맛의 결합이었죠. 둘 중 하나만 있었어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위생이 나빠도 맛있으면 모험해 볼 수 있었을 테고, 맛이 안 맞아도 깨끗하면 억지로라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였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노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 현장 조사라는 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학술적 호기심과 전문가적 사명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먹을 수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야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야 했죠. 솔직하게요. 여과 없이요. 다른 연구자들이 이 글을 읽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문화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생존 정보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슈퍼마켓 경험은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죠. 개구리 이야기, 벌레 이야기, 호텔 레스토랑 이야기를 모두 적었답니다. 객관적으로 하지만 솔직하게요. 이게 바로 여과되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되지 않은, 문화 상대주의로 합리화되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었죠. 불편해도 충격적이어도 이게 진실이었답니다. 연구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사람들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중국의 강렬함을 폐와 옷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연기와 오염, 그리고 일반적인 먼지가 모든 것에 스며든 것 같았죠. 한국에 대한 제 기대는 조심스럽게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지리적 근접성은 종종 문화적 유사성을 시사하니까요. 구글맵의 한계에 대한 초기 좌절감은
아시아 국가들이 서양 여행자들에게 특정한 도전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제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착륙한 지 1시간 만에 한국은 제가 발전시켜온 모든 가정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왔답니다. 바로 인간의 친절함이었죠. 젊은 한국 직장인들이 제 지도 상황에 대한 혼란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 저를 동행했고 번역 앱을 사용해 완벽한 이해를 보장했으며 다과를 제공했고 제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저를 데려다 줄 때까지 떠나기를 거부했답니다. 이것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첫날 내내 저는 혼란스러운 외국인을 돕는 만족감 외에는 그들의 노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능동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무관심한 군중과의 대조가 너무 뚜렷해서 저는 처음에 어떤 형태의 조직적인 관광 홍보를 의심했죠.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차이는 명백했어요.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깨끗했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표지판들은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답니다. 공항 직원들은 웃으며 인사했고 택시 기사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심지어 청소하는 분들조차 제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첫 번째 기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티켓 자판기가 영어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영어였죠. 화면은 직관적이었고 터치가 즉각 반응했으며 교통카드는 한 번의 터치로 충전되었답니다. 베이징에서 지하철표 하나 사는데 30분이 걸렸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량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좌석에는 얼룩 하나 없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으며 공기는 신선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게다가 빠르고 안정적이었죠. 중국에서는 VPN 없이는 구글도 못 쓰는데 여기서는 지하터널을 시속 80km로 달리면서도 유튜브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었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규모가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베이징의 혼란스러운 압도감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은 조직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으며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했어요. 출구를 찾는데 10분이 걸린 베이징역과 달리 서울역에서는 표지판을 따라가면 2분 만에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공기였어요. 숨을 쉴 수 있었죠. 진짜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항상 목이 아팠고 눈이 따가웠으며 하루가 끝날 때면 코가 검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공기는 달랐죠. 물론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숨쉬기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보행자들이 신호를 지켰답니다. 모두가 빨간불에 멈췄고 초록불에 건넜으며 차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했죠. 베이징에서는 길을 건너는 것이 생존 게임이었어요. 차들은 절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신호를 무시했으며 매 순간이 위험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교통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을 때 또 하나의 발견을 했어요. 계산원이 웃으며 인사했고 물건값은 정확했으며 카드 결제는 2초 만에 완료되었죠. 영수증도 깔끔하게 접어서 건네주었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편의점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죠. 그냥 연결하면 작동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5분 만에 끝났어요. 직원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으며 제 여권 정보는 즉시 처리되었죠. 방 카드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은 깨끗했죠.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수술실처럼 깨끗했습니다.
시트는 파리파리했고 수건은 푹신했으며 욕실은 반짝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술이었답니다. 화장실 변기는 자동이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음악도 나왔죠. 샤워기는 수압이 완벽했고 온수는 즉시 나왔으며 대수도 원활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더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작동했어요. 모든 것이 설계된 대로 작동했고 사람들은 규칙을 따랐으며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시스템적으로는 다른 세계였죠. 하나는 혼돈 속에서 굴러가는 거대한 기계였고 다른 하나는 정밀하게 조율된 시계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이 거칠애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위해 특별히 친절하게 구는 게 아니었죠.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도 이렇게 대했고 시스템은 모두를 위해 이렇게 작동했으며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연구 대상이었고 배움의 기회였으며 아마도 제 인생관을 바꿀 수도 있는 경험이었죠. 첫 번째 무인 카페를 발견한 건 새벽 3시였어요. 호텔 근처를 걷다가 환하게 불이 켜진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죠. 문을 밀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카운터도 직원도 심지어 감시 카메라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놓인 메뉴판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커피 머신과 냉장고가 있었죠. 그리고 작은 안내문 하나. 음료를 선택하신 후 QR코드로 결제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관광 인프라를 연구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원 없는 가게? 감시 없는 상점? 그것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24시간 영업 카페에서요.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테이블엔 얼룩 하나 없었죠. 설탕과 크림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료수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더군요.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를 마쳤죠. 커피를 받아들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무인 카페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일부러였죠. 역시 깨끗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고 아무것도 망가지거나 훼손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지나가다 그 카페를 다시 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죠. 모두가 자연스럽게 주문하고 결제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이건 단순히 커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에 관한 이야기였죠.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어요. 서양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무인 시스템?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무런 감시 없이? 절대 불가능하죠. 누군가는 반드시 시스템을 악용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작동했어요. 완벽하게요.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었죠. 주문을 하니 직원이 위생장갑을 함께 주더군요. 손으로 잡수시라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장갑을 끼고 샌드위치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놀라웠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손님의 경험 전체를 생각하는 거였죠. 테이블도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저렴한 식당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바닥에는 얼룩 하나 없었고 의자는 반짝였으며 창문은 투명하게 닫혀 있었죠. 서양의 많은 레스토랑들보다 깨끗했어요. 가격은 절반인데 청결도는 2배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준이더군요. 다음날 저녁 한국식 고깃집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자리에 앉았죠. 메뉴판을 보는데 옆 테이블에 가족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셨어요?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죠.
네, 처음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도와드릴까요? 한국 고기는 먹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그들은 20분 동안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고기를 주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굽는지, 언제 뒤집는지, 어떤 간장과 함께 먹는지요.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어머니가 상추에 고기와 양념을 올려 보여줬죠. 너무 오래 구우면 질겨져요. 이 정도면 딱이에요. 아들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영어로 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저는 논문으로만 한국 고깃집 문화를 연구했었습니다. 학술 자료로, 통계로, 인터뷰로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하니 전혀 다르더군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를 공유하려는 열망,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마음이요. 그 가족이 떠날 때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한국 음식 많이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고기를 굽고 상추에 싸서 먹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무인 카페, 깨끗한 식당, 친절한 낯선 사람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상호 존중의 사회였습니다. 집단적 책임감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곳이었죠. 서양에서는 규칙과 감시로 질서를 유지해요. 카메라, 경비원, 벌금, 처벌로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행동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무인 카페를 지나쳤습니다. 밤 11시였는데 안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발전된 사회구나 싶었어요. 기술이 좋다고 건물이 높다고 발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감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될 때,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발전이죠.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그게 제일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제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더 많은 무인 매장을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세탁소, 심지어 작은 서점까지요. 모두 똑같았어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었죠. 이게 한국이 만들어낸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말로 쓰인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 그러니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였죠.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매일, 모든 곳에서요. 서울 명동거리를 걸으며 저는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70대 가게 주인이 제 어설픈 한국어를 듣더니 활짝 웃으며 길을 알려줬습니다. 단순히 방향만이 아니었죠. 가게를 잠시 비우고 골목어기까지 함께 걸어가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셨답니다. 지하철에서는 회사원이 자신의 출근길을 바꿔가며 제가 가는 곳까지 안내해줬어요. 같은 방향이라고 했지만 분명 반대 플랫폼으로 가고 있었죠. 처음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새벽 0시 상점 주인들이 자기 가게뿐 아니라 옆 가게, 길 건너편까지 쓸고 닦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구역이 아니었어요. 공유 공간을 자기 집처럼 대하는 거였죠. 수백만 명이 오가는 지하철역에도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음식 경험은 더 놀라웠어요. 무작위로 들어간 동네 식당, 가이드북에도 없는 곳이었죠. 메뉴판은 한글뿐이었고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주문했습니다. 나온 음식을 보고 멈칫했어요. 간이 완벽했고 재료가 신선했고 플레이팅까지 정성스러웠답니다. 가격은 7,000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10번을 시도해도 실망한 적이 없었죠.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식당을 찾으려면 리서치가 필요해요.
한국에서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면 됐습니다. 이건 문화적 기준의 문제였죠. 형편없는 음식을 낸다는 건 한국적 환대에 대한 모욕이었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부부가 힐링 여행을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찾는 건 단순히 새로운 장소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남편이 말했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좋은 음식. 이게 쌓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게 한국이 만든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던 거죠. 금요일 밤 한강공원에는 수천 명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원은 깨끗했습니다. 각자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깅하던 남자가 말했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했어요. 데이터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저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이었다는 걸. 외국인이 한국에서 진짜 경험하는 건 환대였습니다. 존중이었어요. 배려였죠. 길을 물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도와줬고, 식당에서 헤매면 누군가는 설명해줬어요. 매번. 예외 없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지 깨달았습니다. 광고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직접 경험한 친절은 절대 잊히지 않으니까요. 한국 재방문율이 80%를 넘고 관광 만족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건 우연이 아니었죠.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관광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치유의 경험, 환대의 경험, 존중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신뢰가 됩니다. 한국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요. 삼성 스마트폰을 살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한국 제품이니까 괜찮겠지.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광고에서? 아니요. 한국을 방문했던 기업, 한국인과 나눴던 대화, 받았던 친절함에서 옵니다. 이게 다 쌓여서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밤, 호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불빛이 아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가게를 닦는 주인, 손님을 도와주는 직원, 길을 알려주는 행인. 이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미사일도 반도체도 케이팝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 환대의 문화, 책임의 문화,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비교 여행을 마치고 몇 주가 지났어요. 부부의 영상은 조회수 3천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관광 비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제 책상에는 두 나라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중국의 화려한 자금성과 한국의 깔끔한 거리. 사진만 보면 둘 다 멋졌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담지 못한 게 있었어요. 냄새, 느낌, 그리고 마음속 깊이 남는 감정들이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이 있죠. 모든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하면서 그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청결함은 문화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거더군요. 중국, 거리에서 쓰레기 때문에 넘어질 뻔한 엄마, 화장실의 역한 냄새. 그건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서구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지하철의 노약자석 문화, 조용히 타는 분위기, 스크린도어, 길거리 음식을 유지하면서도 깨끗하게 만든 것. 이런 건 한국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3천만 조회수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국적인 풍경만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편안함과 진심 어린 환대를 바랐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영동에서 껌을 건네준 낯선 사람, 메뉴를 설명해준 옆 테이블 손님들, 짐을 들어준 청년.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이었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이에요.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70년 만에 전 세계가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제 최종 보고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관광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관광지가 많아서도 아니었죠. 중국만 해도 만리장성, 자금성 같은 세계적 명소가 있잖아요. 차이는 환경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안전한 분위기,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술 혁신도 한몫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었답니다. 관광객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팁을 위한 미소와 진심의 미소는 달라요. 한국에서 느낀 건 진심이었습니다. 중국과의 대비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제 의도는 비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광산업 관점에서 유명한 관광지와 문화유산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방문객들이 가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환영받아야 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가능성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발전하면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거리에는 우산 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지나가고 있었죠.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요. 한국의 성공은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어요. 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단순한 원칙들을 사회 전체가 실천했기 때문이었죠. 제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낼 거예요. 한국은 증명했다. 후발 국가도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전부다. 햇살이 비친 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깨끗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답니다.